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김윤지라고 합니다. 올해 42이고요. 작은 한과 공방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건 제 결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어이없고도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를 10년 가까이 속여온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목숨 걸고 매달렸던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전 정말 기꺼이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 초반에 한과 공방을 막 차렸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에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지방에서 대형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공방을 시작한 거였죠. 그때 대학 동기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중견 가구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괜찮았었어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았고요. 첫 번째 만남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지 씨, 직접 공방을 차렸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전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이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하는 여자분은 처음 봐요.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사업 초반이라 힘들고 지쳐있던 시기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됐거든요. 게다가 여자가 사업한다고 하면 얕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결정했었죠.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참 다정했습니다. 제가 백화점 납품 준비로 바쁠 때면 직접 와서 포장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고 주말엔 맛있는 거 사들고 불쑥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까지 작업하고 있는데 따뜻한 국밥을 포장해서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챙겨야지. 여기 국밥 사왔으니까 먹으면서 해. 그런 모습에 반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도 인사성이 발라서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어머니한테는 꽃다발을 준비해 왔고 아버지한테는 좋은 술을 한 병 가져왔어요. 그때 오빠도 자리에 있었는데 오빠한테도 깍듯이 인사했고요. 아버님, 앞으로 윤지 씨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 윤지 잘 챙겨주겠다. 듬직하고 성실해 보이니까 걱정 없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옆에서 사위 참 괜찮다. 말도 예쁘게 하고 이러시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오빠도 괜찮은 사람이네. 잘 부탁해요. 하면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남자에게 바랬던 건 사업을 하는 저를 인정해주고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좀 늦게 가지자는 제 말에도 흔쾌히 동의해 줬거든요. 그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씩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제 통장 잔고를 궁금해했고 친정 인쇄소 규모를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관심이려니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지야, 우리 돈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될까? 공동 계좌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자. 부부가 따로따로 하면 그게 부부야?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 사업 자금은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라서 당신 월급도 내가 건드린 적 없잖아. 생활비만 공동으로 하고 나머진 각자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돈이 섞이면 나중에 사업 때문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부부 사이에 돈을 왜 그렇게 따지냐? 내가 뭐 당신 돈 빼먹을 것 같아서 그래? 빼먹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각자 영역은 존중해야지. 나도 당신 월급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업 자금이 혹시라도 여기저기 문제가 될까 봐 하는 말이야. 다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남편은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면서 씩씩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더 강하게 나가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서운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사업만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을 거고요. 그런데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명절 때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은근히 사업 규모를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 인쇄소가 참 크시던데 요즘 매출이 어떠세요? 인쇄업도 경기를 좀 타지 않습니까? 뭐 그럭저럭 하고 있지.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걱정 마. 아버지는 원래 과묵하신 분이라 대충 넘기셨는데 남편은 은근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참 말씀이 없으셔.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위한텐 좀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알아야 나중에 대비를 하든 뭘 하든 하지. 대비? 뭘 대비해? 부모님 사업은 부모님 거고 우리는 우리 벌어서 사는 거야. 인쇄소가 우리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나중에 혹시 인쇄소 하나 차리고 싶어서 그래? 아니,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부부니까 서로 상황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솔직히 장인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갑자기 문제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할 거 아니야. 대비를 하자는 거지. 뭐 그거야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난 딱히 궁금하진 않은데. 딸이 돼서는 부모님 사업에 관심 좀 가져. 관심은 갖고 싶은 사람이나 갖는 거지. 솔직히 난 당신이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그게 더 이상해. 당신은 부모님 양봉동장 수입이 얼마인지 나한테 보고한 적 있어? 없잖아. 당신 논리대로라면 시댁 일도 내가 다 알아야 하는 건데. 그건 내가 확실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아예 관심도 없어 보여서 그런 거고. 제가 이렇게 딱 짚어주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 뒤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남편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단점도 있었지만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한테 좋은 면이 없었으면 10년 가까이 같이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납품으로 바쁜 시즌이면 밤새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남편이 새벽 2, 3시까지 옆에 앉아서 포장을 도와줬어요. 졸린 눈 비비면서도요. 당신은 자. 내일 일도 가야 하는데 피곤하잖아. 아니야. 내일 당신 납품인데 이거 다 하려면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가서 자긴 뭘 자. 이리 줘봐. 이 상장 내가 접을게. 새벽에 작업하다 지칠 때쯤 부엌에 가서 뚝딱 라면을 끓여오기도 했어요. 계란 하나 톡 깨놓고 파송송 썰어서 정성스럽게요. 그런 남편을 보면 괜히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납품을 하고 돈을 벌면 남편에게 좋은 옷, 구두, 시계 같은 걸 사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었어요.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았지만 사업 때문에 바쁜 제가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든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죠. 게다가 제가 감동한 건 남편이 제 일을 도와준 것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충청도 시골에서 양봉농장을 하셨는데 바쁘지 않은 주말에는 내려가서 벌통 관리하는 일을 돕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그러셨어요.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부지런한 건 다 며느리 복이야. 윤지 너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 솔직히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저를 위해 새벽까지 애써주고 요리까지 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스스로의 귀찮음을 이겨내고 저를 위해준다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기념일마다 꽃다발은 꼭 사왔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등을 토닥이면서 힘내, 당신이 최고야. 이 정도 해내는 사람 없어. 이런 말도 해줬거든요. 한 번은 제가 큰 납품건을 따냈을 때 직접 케이크를 사와서 축하해 준 적도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김윤지 대표님 축하해. 역시 내 와이프가 최고야. 그래서 저는 남편을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돈에 예민한 것도 남편이 경제관념이 철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 때문에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나름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과 문제가 시작된 건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래된 인쇄소 건물을 매각하시고 외곽 산업단지에 새 사업장을 마련하셨거든요. 오빠가 주도해서 기존 인쇄 사업을 디지털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하시면서 오히려 규모가 커진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시내에 큰 건물 팔고 외곽으로 간 거니까 축소된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녁 먹다 말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인쇄소 정리하셨어? 건물까지 팔았다고 하던데. 요즘 인쇄업이 다 힘들다더니 결국 안 되셨나 보네.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전한 거야. 친정오빠가 사업 방향을 바꾸자고 해서 새 사업장으로 옮기신 거라고. 이전이라고? 시내 건물 팔고 외곽으로 간 게 이전이야? 그냥 규모 줄인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장인어른 사업 많이 안 좋은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궁금하면 부모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리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좀 작게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지. 아니면 좀 버거워지셔서 그럴 수도 있고. 제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마치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전 그게 좀 거슬렸지만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사업 내용을 남편한테 하나하나 보고할 이유도 없었고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 사업은 부모님이 알아서 한 건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간섭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같은 시기에 제가 공방 설비를 새로 들이면서 목돈을 투자했어요. 백화점 추가 입점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했거든요. 당연히 한동안 집안 생활비를 좀 줄여야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아니 요즘 반찬도 줄고 외식도 안 하고 장도 예전만큼 안 보네? 당신 공방도 힘든 거 아니야? 설비 투자했으니까 당분간 좀 줄이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할 때 허리띠 조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투정으로 여기고 넘기려고 했어요. 투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솔직히 요즘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잖아. 당신 친정도 그렇고 괜찮다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간섭하는 건데?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돈 쓰고 싶으면 저축해놓은 걸로 쓰면 되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 저와 친정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정 재산을 캐물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친정 얘기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라고 착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친정이 디지털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이 3배나 뛰었고 제 공방도 거래처 3곳에 추가 입점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몰랐고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알릴 생각도 안 했고요. 사업은 온전히 제 것이었고 남편은 남편 일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일을 시시콜콜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제 친정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남편에게 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남편이 먼저 저와 친정 사정을 확인해서 알게 된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남편이 스스로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졌어요. 야근이 갑자기 잦아졌고 출장도 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절대 안 뿌리던 향수를 쓰기 시작했고 양복도 슬슬 바뀌더라고요.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라면서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워낙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 후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의 변화도 남편이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남편 차에 탔는데 조수석에 여자용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죠. 이거 뭐야? 누가 당신 차에 선글라스 놔두고 갔는데? 아, 그거? 회사 여직원이 놓고 내린 거야. 내일 돌려줄 거야. 회사 여직원한테 차를 태워줬어? 아, 같이 거래처 가는 길이었으니까 태워준 거야. 거래처를 가는데 웬 선글라스를 가져가? 그 눈 수술을 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당신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건 당신이지. 내가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지 뭘 그렇게 캐물어?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선글라스를 냉큼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뭔가 과하게 반응한다 싶어서 의심스러웠는데 며칠 뒤 우편물 모아둔 서랍을 열어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 우편물 서랍은 신발장 옆에 작은 거치대에 있는 서랍이었어요. 거긴 잘 사용하지 않는 데다가 거의 영수증과 우편물의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보통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가방 안에 모아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남편은 꼭 영수증을 거기에 모아뒀다가 어느 정도 차면 버리곤 했어요. 생활비를 관리하니까 가계부나 환불, 취소권 때문에 영수증을 모아두더라고요. 제가 매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인 게 있더라고요. 교환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영수증을 주차인증 때문에 남편에게 건넸던 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으려고 서랍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명품 매장에서 수백만 원이 결제된 영수증을 여러 건 발견했어요. 저는 명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산 적이 없고 남편은 명품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봐도 여성들이 자주 찾는 명품 브랜드 영수증이더라고요. 게다가 더 놀랐던 건 영수증 속 날짜가 모두 지난달로 찍혀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달 만에 엄청난 돈을 썼더라고요. 다만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남편을 불러 물었어요. 여보, 이 카드값 좀 봐.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거 대체 뭐야? 한 달에 2번이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닌데 대체 뭐야? 아, 그거 거래처 선물이야. 큰 계약 따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해.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 신경 쓰지 마. 거래처 선물을 개인 카드로 몇백만 원씩 긁어? 회사에서 법인카드 안 줘? 그것도 한 달에 여러 번이면 연간 몇천만 원이야. 당신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돼? 아, 야, 좀 그만해. 아, 내가 일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냐? 당신은 당신 사업에 신경 쓰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과민 반응이었어요. 의심은 점점 커졌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 커져가던 찰나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었어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건 남편의 세컨드 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집을 뒤졌어요.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집어든 순간 알림이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는데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늘 못 만나? 보낸 사람은 미란이라는 이름이었고 프로필 사진에는 온몸에 명품을 걸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폰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지 잠금 장치도 안 걸어뒀더군요. 저는 바쁘게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커플 사진도 있었고 하트도 넘쳐났어요. 날짜를 보니 이미 몇 달째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미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마누라랑은 비교도 안 돼. 말만 해. 오빠가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오빠한텐 미란이밖에 없는 거 알지?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확 가라앉은 제 목소리에 남편이 버벅거리더군요.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물건을 뒤져? 너랑 내 핸드폰엔 아무 진동도 없는데 집에서 진동 소리가 나길래 찾아본 거야. 말 돌리지 말고 말해. 미란이란 여자 누구야? 메신저 보니까 아주 둘이서 좋아 죽던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처음에 하얗게 질리더니 몇 초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당황해서 짜증으로, 짜증에서 뻔뻔함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숨겨봤자 소용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솔직? 당신 묘하게 당당하네? 바람핀 게 자랑이야? 숨길 것도 없지. 이 여자 강남에 빌딩 있는 집 딸이야. 당신이랑은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타고난 클래스가 달라. 타고난 클래스가 다르면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도 돼? 뭔 미친 소리라고 자빠졌어.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같이 산 마누라한테 할 소리야? 미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야. 나 미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유부남이면서 사랑 타령을 해? 당신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 그거 사랑 아니고 불륜이거든? 외도거든? 혼자 분위기 잡고 사랑 운운하지 마. 역겨워. 외도면 어떻고 불륜이면 어때? 솔직히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맨날 공방하면서 집에 신경이나 썼어? 그 말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내가 뭘 해줬냐고?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림하고 사업까지 했잖아. 그뿐이야? 당신 부모님 양봉 농장까지 자주 같이 내려가서 일해줬잖아. 대체 내가 뭘 안 했는데? 이혼하자. 미란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이혼? 꿈깨. 절대 안 해. 당신이 잘못해놓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해야지. 니네 친정이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러겠어? 친정도 기울고 당신 공방도 안 되는 거 다 보이는데 솔직히 이 결혼에 미래가 있어? 너 돈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면 되지. 너 이러는 거 설마 우리 집이랑 내 사업 망할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했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친 정화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는 꽃집을 운영하는 제 오랜 친구인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윤지야,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탐정사무소 알아봐. 그 여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해. 강남 빌딩집 딸이라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지.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부터 받아. 탐정까지 써야 해? 좀 과한 거 아니야? 과하긴 뭐가 과해. 그 인간이 강남 빌딩집 딸 만났다고 자랑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만약 그 여자가 진짜 그런 사람이면 너한테 불리해지고 가짜면 네가 유리해지잖아. 어떤 쪽이든 알아야 판단이 서지. 그리고 앞으로 그 인간이랑 대화할 때 전부 녹음해.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까지? 당연하지. 그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증거야. 나중에 법적으로 싸울 때 녹음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야. 나 주변에 이혼 소송했던 언니가 있는데 녹음 안 해놔서 불리하게 끝났거든. 제발 녹음기 켜놓고 다녀.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탐정사무소에 연락해서 상간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건네주니까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사에 2, 3주 정도 걸립니다. 신원, 직업, 거주지, 재산 상태, 교우 관계까지 전부 확인해 드릴게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정리도 착수했어요. 감정은 죽이고 머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이혼을 들먹일 때마다 저는 절대 안 해라고만 반복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요. 탐정에게 의뢰한 지 거의 3주가 되어갈 때쯤 남편이 먼저 판을 벌였어요. 어느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양복도 안 벗고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더니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여기 이혼 합의서랑 재산 분할 합의서야. 나 이제 진짜로 정리하려고. 장난 아니야. 또 이혼 얘기야?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내 말 끝까지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미란이 강남에 빌딩 있는 집 딸이야. 걔네 집 재산이 어마어마해. 미란이 아버지가 건물만 서너 채고 나한테 이 아파트 같은 건 껌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잠시 뜸들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파트도 재산도 다 줄게. 이혼만 해줘. 전 재산을 다 준다고? 그럼 당신은 뭘로 살려고? 미란이 집에서 살면 되지. 미란이가 오빠한텐 돈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했어. 난 미란이만 있으면 돼.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란이랑 새 출발할 거야. 당신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아파트에 예금에 퇴직금까지? 그래. 그만큼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놓아줘. 애절하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마치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저 여자한테 빠져 있구나. 진심으로 이 집을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구나.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무소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장미란, 현재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룸사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업소 종업원이에요. 경력이 꽤 됩니다. 순간 눈을 껌뻑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겨우 입을 뗐죠. 네? 업소요? 네, 부잣집 딸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가족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장미란 본인의 실거주지는 관악구 반지하 원룸이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외제차는 전액 대출 리스입니다. 그럼 그 명품들은요? 온몸에 걸치고 다니는 샤넬, 에르메스 그런 거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전부 고급 이미테이션으로 보여요. A급 짝퉁인 거죠. 확인된 것만 가방 3개, 시계 2개 전부 짝퉁입니다. 남편분이 사다 바친 건 진짜 명품이 맞고요. 정작 장미란 본인이 원래 걸치고 다니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남편이 진짜 명품을 수백만 원어치 사줬는데 그 여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전부 짝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장미란이 현재 김윤지 씨 남편 외에 최소 2명의 남성에게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잣집 딸 행세하면서 결혼하면 더 돌려줄 것처럼 굴며 남자들한테 명품이나 현금을 받아내는 수법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 아니라 룸사롱 종업원, 명품은 전부 짝퉁,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가 2이나 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뭐가 그렇게 웃겨? 방에서 뭐해? 나와봐. 저는 웃음을 겨우 참으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웃어?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고?
아니, 친구한테서 웃긴 사진이 와서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서류 다시 한번 볼게.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합의서를 다시 꼼꼼히 읽었어요. 아파트, 예금, 퇴직금 전부 양도한다. 한 푼도 남김없이. 남편은 초조하게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상간녀가 어떤 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어때? 도장 찍을 거야? 당신 정말로 전 재산 다 나한테 주는 거지? 아파트, 예금, 퇴직금까지 전부? 한마디도 안 뒤집는 거지? 아이 그래, 다 줄 거야.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도장만 찍으면 돼. 좋아. 근데 나 하나만 조건 걸게. 이 합의서 공증받자. 공증사무소 가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자. 나중에 혹시 맘 바뀌어서 그때 정신이 없었다, 돌려달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남편은 잠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그렇게 안 한다 하더니? 순간 심장이 쿵했지만 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안 맞는데 붙잡아서 뭐 하겠어? 나도 돈 욕심이 나니까 그거 받고 너 보내주게. 넌 마음 안 바뀔 자신 있어? 공증? 당연히 하지 뭐. 내가 왜 마음을 바꿔? 미란이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뭐가 아까워? 공증이든 뭐든 다 해줄게. 남편은 완전히 의심을 거뒀어요. 상간녀한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다음 날 우리는 공증사무소에 갔고 남편의 아파트, 예금, 퇴직금까지 전부 제게 양도한다는 재산분할 합의서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 담당자가 남편한테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황태준 씨, 이 합의서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시는 건데 정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의지로 하는 겁니다. 빨리 해주세요. 공증이 끝난 뒤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했어요. 법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남편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시가 급한 듯 거의 매일 전화해서 빨리 안 되냐, 미란이가 기다린다 라고 재촉했고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법이 그러니까 기다려. 내가 만든 법이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한 달 뒤 법원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전 재산을 저한테 넘겼으니 가진 건 월급 통장 잔고뿐이었을 거예요.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난 미란이한테 가면 되니까 이 집이랑 돈 잘 써. 나한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그리고 며칠 뒤 제 생일을 맞아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제가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됐어요. 근처에 가니 둘의 대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 어디라고? 월세 잠깐 얻었어. 너희 집 근처에. 잠깐 있을 집이야. 우리 결혼하면 계약 해지할 거고. 집이 어딘데? 전세?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40짜리 원룸이야. 나 이혼하고 너희 집에 들어갈 거니까 단기 계약으로. 미쳤어? 오빠 집은? 우리 집은 와이프한테 다 줬지. 얼마 안 되는 돈이야.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설마 집 말고 다른 것도 줬어?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줬어. 그래야 원만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문제야 많지. 오빠가 빈털터리가 됐는데 진짜 미친 거야 뭐야? 둘이 미친 듯이 싸우더군요. 그걸 보는데 속이 정말 후련했습니다. 본인이 자청해서 전 재산을 줘놓고 이제야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부잣집 딸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남편만 몰랐던 거죠. 이혼 판결 후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윤지야, 나다. 너 바쁘지?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놈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 여기 시골집에. 재혼할 사람이라고. 네? 그 사람이 벌써 그 여자를 어머니한테 인사시키러 간 거예요? 그래. 잘 봐달라면서 데려왔는데 내가 30년 넘게 살아봐왔지만 그런 여잔 처음이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당 쳐다보면서 인상을 찡그리더라.
신발장에 실내화를 올려놓으니까 손가락으로 집어들면서 이걸 신으라는 거냐는 표정을 짓더구나. 내가 우리 꿀로 차를 내왔는데 그걸 한번 쳐다보더니 손도 안 대고 고개를 돌리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참고 밥을 차렸지. 내가 정성껏 상을 차렸는데 젓가락을 들더니 이거 유기농이에요? 이러는 거야. 시골에서 직접 키운 건데 유기농이 뭐 어째? 아버지가 옆에서 듣다가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 너는 윤지 같은 며느리 저버리고 이런 여자를 데려왔냐? 당장 나가라! 하셨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어요? 아이 그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차 타러 나가면서 태준이한테 한 말이야. 대놓고 이런 집안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시골의 양봉 농장이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어. 시간 낭비했네. 이러더라. 시부모 등 뒤에 대고 우리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니? 윤지야, 어머니한테는 네가 진짜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어쩜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묘했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남편이 자기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하나하나 마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간녀가 제 한과 공방 매장에 직접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바보같이 제 공방 주소를 그 여자한테 말해줬다더라고요. 전에 자기 마누라가 공방을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전 재산을 저한테 줬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러 찾아온 거였어요. 매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직원들이랑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김윤지야?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누구긴 당신 전 남편 여자친구야. 당신이 오빠 재산을 다 뜯어간 거 나도 다 알아. 양심도 없어? 잠깐만, 오빠라고? 유부남한테 꼬리쳐서 가정 깨놓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양심 타령? 그리고 재산을 뜯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전부 주겠다고 합의서 쓰고 공증까지 받은 거야. 뜯긴 거랑 받은 거랑 구분도 못해? 닥쳐! 오빠가 바보같이 다 넘긴 거잖아. 당신이 꼬드긴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재산을 그렇게 싹 다 가져가? 남의 재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전 재산 줄 테니 도장만 찍어라라고 했어. 근데 부잣집 딸치곤 푼돈에 관심이 많네? 그 말에 상간녀가 순간 멈칫하더니 더 흥분해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선물 세트를 손으로 확 쓸어버렸어요. 바닥에 상품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포장 상자가 찌그러지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직원들이 놀라고 손님들이 뒤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전 오히려 침착해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기, 여기 CCTV 돌아가고 있는 거 보여? 저 위에 빨간 불. 지금 이 순간 전부 녹화되고 있거든. 네 얼굴도. 재물 손괴에 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야. 속 시원할 때까지 때려 부수고 짜증내. 다 증거되니까. 아,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도 지금 녹화 중인 거 알고 있으라고. 그 말에 그 여자가 잠깐 멈칫했어요. 전 그때 그 여자의 손목을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이제 그게 뭔지 보이잖아요. 전 한 발짝 다가가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참, 그 명품 시계 예쁘다. 근데 각인 한번 보여줄래? 그 브랜드 시계 정품은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거든. 진짜면 내가 사과할게. 아, 가방도 같이 봐도 될까? 진짜 명품이면 시리얼 넘버 태그가 있을 텐데. 부잣집 딸이면 당연히 정품이지?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반사적으로 손목을 감추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뭔 소리야? 이게 가짜로 보여? 눈이 있으면 보면 알잖아. 아, 가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자는 거지. 왜? 못 보여줘? 진짜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아님 혹시 A급 짝퉁이라서 못 보여주는 거야? 요즘 고급 이미테이션이 진짜 잘 나오긴 하던데. 미쳤어?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해?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답이 나왔네. 그게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진 않지.
중요한 건 당신이 곧 경찰서에 갈 거라는 거지. 여기 CCTV 영상이랑 녹화 영상으로 재물손괴, 업무방해 고소할 거거든. 아, 이 바닥에 깨진 상품들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부잣집 딸이시니까 그 정도는 감당되지? 그 여잔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매장을 나갔어요. 도망치듯이요. 뒤에서 두고 보자! 한마디 던지곤 뛰다시피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CCTV 영상을 백업하고 핸드폰 녹화 영상도 저장한 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했는데 직원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대표님, 방금 정말 멋있었어요. 그 여자 표정 보셨어요? 시계 보여달라고 하니까 완전 얼어붙었잖아요. 짝퉁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거든. 그 후 약 한 달 뒤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좀 심각했습니다. 윤지야,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그 인간 성병 걸렸대. 그 인간? 네 전 남편. 뭐? 성병? 헤르페스라나?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다 진단받았다던데? 그 인간 직장 동료 있잖아. 네 남편이 우리 꽃집 소개시켜준 김 과장.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네 전 남편이 김 과장한테 직접 이야기한 모양이던데? 세상에. 혹시라도 너한테 옮겼을까봐 내가 부랴부랴 전화했잖아. 괜찮아. 그 인간 바람피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럴 일 없었거든.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듣고 나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섬뜩했어요. 저도 그 인간이랑 오래 같이 산 사람인데 다행히 이혼 전 마지막 반년 정도는 남편이 거의 매일 외박을 했거든요. 미란이한테 빠져서 집에 거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물론 이혼하고 끝이었지만 남편놈이 바람핀 것도 모자라 제게 성병까지 옮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바짝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다음날 남편님이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용건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가보기로 했어요. 사과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솔직히 사과받는다고 달라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 공방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혹시 몰라 저는 녹음기를 켜고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전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에 향수 뿌리고 양복배 입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지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속았어.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 여자 업소 여자였어. 명품도 다 가짜였고 돈도 없었어. 빌딩은 무슨 빌딩이야. 그 여자 반지하 원룸에서 살더라. 난 완전히 속았어 그 여자한테. 속아서 달라질 게 뭔데? 넌 그 여자가 널 이해해줘서 좋다며. 그럼 다른 건 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업소 여자라서 더 잘 이해해줬겠지. 명품은 네가 사준 것들은 진짜였을 거고 반지하 원룸에 사는 게 그 여자 이해심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그 여자 이해심도 좋았지만 그 여자가 돈이 많아서 너한테 전 재산 다 주고 이혼한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여자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한테 전 재산을 다 주고 이혼했겠어? 몰라. 난 상식적으로 유부남이 상간녀 만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일인 것만 알아서.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전 재산 다 준 건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서 그런 거잖아. 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남편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어이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언제는 사랑해서 못 헤어지니 어쩌니 해놓고 그 여자 정체를 알고 나니 자기가 속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속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난 가정이 있는 당신이 속아 넘어간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미안해. 내 사과 받고 제발 다시 합치자. 우리 이세도 빨리 가지고. 순간 화가 확 났습니다. 남편 놈은 가장 중요한 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합치자고만 하더군요. 나한테 더 할 말은 없어? 더 할 말? 미안하고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나한텐 너뿐이야. 열받은 제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성병이라며? 그 여자한테 옮았다며? 그런데 나하고 다시 합치자고? 너 제정신이야? 내가 미쳤다고 성병 걸린 놈이랑 재결합을 해? 남편 놈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모를 줄 알았던 것 같았어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놀랬어? 너야말로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성병에 걸려놓고 애를 낳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년이 나한테 옮긴 건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더러운 건 그년인데. 그 더러운 년이랑 마누라 몰래 붙어먹은 너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야. 아니야. 나 진짜 그년한테 완전히 작업당했다니까. 그 여자 남자가 3명이나 있어. 내가 직접 봤다고. 다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문란하게 노니까 성병에 걸리지. 내 잘못 없어. 정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다 치료하고 합치면 되잖아. 잊어버렸어? 우리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도장 찍고 왔어. 법원에서 이혼 확인까지 다 끝났다고. 버스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무의미하게 나한테 매달리지 마. 여보 제발. 이혼 취소할 수 있대. 내가 그녀한테 속은 거니까. 웃기는 소리 그만해. 넌 속은 게 아니야. 그냥 바람을 핀 거지. 그 여자 정체가 어쨌건 넘어간 건 너잖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홀라당 넘어가 놓고는. 아니 그녀한테 속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혼한 거니까. 그리고 이혼 취소라는 건 부부간에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가능한 거야. 상간녀가 당신을 속인 건 당신과 상간녀 사이 문제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내가 당신 협박한 적 있어? 당신이 자기 발로 걸어나간 거잖아. 자기 입으로 전 재산 준다고 했고 공증할 때 담당자가 본인 의사 맞냐고 물었을 때 네, 제 의지입니다. 빨리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잊었어? 그리고 숙려기간 1달 동안 매일 전화해서 빨리 안 되냐, 미란이가 기다린다고 재촉한 사람이 누구야? 1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어? 안 했잖아. 그게 자발적인 거야. 법원에서도 똑같이 볼걸?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논리로 재결합을 외치든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선 넌 이미 아웃됐고. 그러니까 네가 속았든 뭐든 재결합은 절대 없어. 남편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이거 하나 물어보자. 당신 그 여자 만난 거 설마 우리 부모님 회사랑 관계 있어?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 부모님 회사 규모가 줄어들었잖아.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괜찮은 거래처 연결해서. 됐어.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진짜 돈 때문에 나랑 헤어지려고 한 거였네. 그 여자가 부자라서 흔들린 것도 있겠지만. 여보, 돈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 절대로 아니야. 그래? 그럼 다행이네. 우리 아버지 이번에 대기업이랑 납품 계약 맺었거든. 매출이 3배 정도로 뛰어서 수익이 많아졌어. 내 공방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해외 수출까지 시작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 네가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으면 얼마나 배 아팠겠어? 이 모든 걸 차고 나가서 업소녀를 만난 데다가 성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나마 당신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 다행이지. 남편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친정, 끝났다고 단정지었던 제 사업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본인이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아챈 듯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기가 전 재산 다 넘겨버리고 새롭게 쫓아간 여자는
업소녀의 사기꾼인데다가 성병 보유자였고 자기가 버린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라고 알려준 거기도 했어요. 남편놈의 표정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러면 내가 준 아파트 예금 그거라도 돌려줘. 절반, 아니 그 반만큼이라도 제발. 나 지금 당장 치료비도 없어. 월세도 밀렸다고. 나한테도 먹고 살 권리가 있잖아. 권리? 당신이 자기 입으로 전부 준다고 했고 공증까지 받은 거 벌써 잊었어? 녹음 파일 들려줄까? 그건 내가 정신 없을 때 한 거라고. 그래도 원래 내 거였잖아.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그랬어. 돈에 정신 나가가지고 이혼하기 싫다는 마누라 억지로 이혼시켰으면서. 남편놈이 할 말이 없는지 잠시 절 노려보다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야, 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네가 저지른 일의 피해자는 나야. 넌 자업자득인 거고.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가. 그렇게 남편놈을 집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도 집 앞에 찾아왔더군요. 어느 밤 10시쯤 초인종을 연속으로 눌러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윤지 나와! 돈 내놔!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저는 인터폰으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아파트 현관에도 CCTV 있고 복도에도 있어. 전부 녹화 중이야. 그리고 당신 인생이 그 꼴이 된 게 나 때문이야? 다른 여자 만난 건 당신 선택이지. 그 여자한테 명품 수백만 원어치 사다 바친 것도 당신 선택이지. 전 재산 주겠다고 공증 찍은 것도 당신 선택이지. 이 중에 내가 시킨 거 하나라도 있어?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네가 오해하는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처가댁 일에 대해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이혼을 취소하든 돈을 돌려받든 할 때까지 계속 올 거야. 매일 올 거야. 그래 와. 올 때마다 녹화할 테니까. 지금까지 공방 방문 4번, 집 앞 2번, 거래처 허위사실 유포 3번. 전부 날짜별로 정리해뒀어. 증거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하거든. 진심으로 고마워. 남편은 악을 쓰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전 그동안 축적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공방에 반복 방문하며 행패 부린 CCTV 영상 4건, 집 앞에서 소리 지른 녹화 영상 2건, 거래처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녹음 파일 3건, 그리고 상간녀가 매장에 와서 진열대를 쓸어버린 CCTV 영상까지 전부 묶어서 남편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장미라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취소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이혼 합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한 달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번복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했기에 배우자 간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속은 것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문제이지 이혼의 하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재산 반환 소송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졌어요. 상간녀도 제 매장건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상간녀의 다른 피해 남성들한테도 고소가 줄줄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남편은 소송비용, 벌금, 성병 치료비, 명예훼손 합의금이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에 개인 소송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게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들이 전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온 겁니다.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모든 소송이 끝난 후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정오빠는 나중에 이 모든 사정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놈한테 우리 회사 커진 거 절대 안 알려줘서 천만다행이다. 저 정도로 돈 밝히는 거 봐서는 우리 아버지 회사도 뺏겼을 수도 있어.
네 회사도 위험했을 거고. 솔직히 돈 밝힌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처가와 와이프 사업 상황이 나쁠 때 외도를 저지르고 이혼을 하자고 요구할 수가 있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야. 오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우리 집에 관심을 끄는 게 오히려 내 복이었어. 끝났다고 지레 짐작하고 확인도 안 했으니까 전 재산을 자기 발로 갖다 바친 거잖아. 진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짝퉁 명품 걸친 업소녀한테 진짜 명품 사다 바치고 돈 있는 마누라 버리고 성병까지 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런 캐릭터는 안 쓴다. 제 한과 공방도 잘 되고 있어요. 해외 수출까지 시작하면서 바쁘지만 보람이 있는 나날입니다. 전 남편은 재산도, 여자도, 건강도, 가족도 전부 잃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성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랑 공방에서 새로 개발한 한과를 시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지야, 그때 그 인간이 전 재산 줄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했을 때 진짜 웃기지 않았어? 웃긴 정도가 아니라 배꼽이 빠질 뻔했어. 부잣집 딸이라고 했던 여자가 업소녀였다니. 짝퉁 명품 걸치고 반지하에 사는 것도 모르고 그 인간이 진짜 명품을 수백만 원어치 사다 바친 걸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 너 그때 도장 안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근데 그때 웃으면서 도장 찍은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그 남자는 우리 집안에 위기가 올 때마다 나와 이혼하려고 했을걸? 원래 힘들 때 도움 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 두기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 그런 면에서 이런 간신배 같은 인간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 언젠간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복수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제 길을 갔을 뿐이에요.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욕심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가짜 명품처럼 가짜 사랑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